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견조한 수준이에요. 네. 관세 충격에 따라서 크게 흔들리지는 않고 있는 이번 주의 시장입니다. 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상호 관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영수증이 날아올지 어떤 것들을 청구하게 될지 트럼프의 입과 미국의 이 관세 결정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간밤에 뉴욕 시장도 관세에 대한 충격, 이제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 시장도 이번 주에 내내 그런 모습 보이고 있으면서 시장은 이제 관세 충격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관세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 종목들 이런 것에 집중하면서 그래도 트레이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그나마 버티는 건 그리고 관세 충격을 소화할 수 있다는 건 K수출 경쟁력이 빛나는 이 섹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네. 싶은데 그 시장이 오늘 바로 그 시장입니다. 조선과 방산이 오늘 네네. 시장을 또 리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도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 상승 곡선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데이터들도 꼬박꼬박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어려운 시장,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안에서도 저희가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업종이나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브리핑 역시 오늘도 싱크풀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은 크게 앞서서 이재 앵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방산주와 조선주, 오늘 시장을 그나마 버티게 해주는 쌍두마차라고 해야 될까요? 투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두 업종이 시장에서 그나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방산주가 좋은 흐름을 더 보여줬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이런 방산주들 실적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주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도 함께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조선주가 오늘 다시 출발했습니다. 한때 잠깐 쉬어가다가 오늘 또다시 조선주가 특히 HD 현대중공업이 거의 10% 가까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하나오션이라든지 아니면 중소형 조선주들도 오늘은 동반해서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을 이끌고 있는 조선 방산 여전히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외 우주항공 쪽도 다시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 미용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죠. 이런 흐름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로봇주들은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유리기판도 역시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쉬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쉬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관세 충격, 오늘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철강, 알루미늄 관세 25% 부과한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주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다가 HBM 반도체도 역시 제약바이오까지 함께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호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했죠. 자동차나 반도체, 의약품 쪽에서도 관세를 고려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함께 역시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슈는 이번 주에는 내내 관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관세 이야기, 관세 충격이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앞서서 보셨듯이 철강, 알루미늄 관련 주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반도체, 의약품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조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결국에는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죠.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3월 4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포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3월 12일부터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왜 한 주 정도가 좀 늦춰진 것이지? 이런 상황에서 뭔가 협상의 기간을 조금 더 준 것이 아닌가라고 시장에서는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2일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3월 12일까지 철강 관세에 대해서 계속 협상하고 협의할
카드를 꺼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국에게 협상의 기한을 조금씩 더 늘려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뭐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 없다. 일괄적으로 다 부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호주에 대해서는 또 약간의 여지를 줬습니다. 약간은 면제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준 거 보면 각 나라별로 협상의 시기나 협상의 카드들을 가져오면 언제든지 조금 수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 철강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백악관 쪽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자국의 철강 산업이라든지 자국 산업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언급한 것이 현대제철을 좀 언급을 하더라고요. 현대제철이 지금 미국에 제철소를 건설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봐라. 관세 이야기 나오니까 바로 현대제철 포함해서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제철소를 짓는다든지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만큼 관세가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관세입니다. 이제 차근차근 차례가 오고 있는데 상호관세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나게 될지 발표가 되게 될지 이것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철강, 알루미늄 주들이 좀 조정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관세에 영향을 받는 업종들,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이러한 업종 속의 종목들을 언급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와 현대제철을 오늘 나름은 상승권을 좀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LG전자, 세아제강지주 그리고 넥스틸은 희비가 좀 엇갈리는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현대차부터 말씀드리면 이쪽은 이제 고부가 가치의 철강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나 자동차 강판 얘기할 수가 있는데 워낙 현대제철 쪽에서 그 강판을 만들어서 그 현대차와 기아, 미국 공장에 들여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현대제철이 미국의 공장 만든다 이런 이슈도 있지만 사실 수조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아직 그 수조 원의 자금 조달을 마련할 방안 아직 강구하지 못했다 이런 소리도 나오니까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동국제강에서 만들어진 그런 강판을 LG전자 쪽으로 납품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관련 피해주로 엮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세아제강지주도 생각해보면 한 9년 전에 미국 텍사스주에 그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연간 한 25만 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넥스틸 역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넥스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지네요. 7%대 약세 흐름 보이면서 8,82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온통 관세 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세에서 자유롭거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낮은 그런 업종들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방산이 잘 나갔고 오늘은 조선주가 잘 갑니다. 자, 방산과 조선은 결국에는 트럼프의 수혜주이기도 하고 관세에서도 자유롭고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수주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3박자, 4박자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조선주도 오늘 또 보겠습니다. 조선주는 좋은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트럼프가 콕 집은 업종이기도 했고 그 이후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잠깐 하루 이틀 쉬고 나머지 3, 4일은 계속 올라가고 이런 식의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지난 5일에 외국 조선소에서 미군의 해군 함정, 미국의 해군 함정을 건조를 금지하는 법을 개정해서 예외를 두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군의 해군 함정을 해외에서도 건조할 수 있게 대신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업체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전화를 했고 미국 의회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또 좋은 호재일 수밖에 없죠. 미국이 결국에는 해군의 함정 건조를 시스템을 개편하는 모습을 하나씩 밟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방산주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너무 좋고 현대로템도 실적 너무 좋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까지 포함해서 방산 빅4 업체들의 작년 영업이익이 2조 6천억 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3조 원을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방산주들도 역시 좋은 흐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수에 관세 영향의 미비 그리고 호실적 수주 계속되는 이런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조선과 방산주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는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조선 방산주들, 오늘은 어떨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HD 현대중공업이 오늘 날아가죠. 10에서 11% 넘는 급등세, 당연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특히나 요즘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와중에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는 게 미국 군함 MRO라고 해서 유지,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이쪽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미국 정책에 대한 수혜 받을 수 있겠죠. 관련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4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오늘 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증권사 호평이 더해지더라고요. 현재 시간대 3% 넘는 강세 22만 8,5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갔던 방산 섹터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하나 그룹주를 쫙 당기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오션 지분 매입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조선, 방산, 해양 쪽 굳히려는 그런 야심이 있구나라는 걸 투자자에게 느끼게 했고 그게 투자 심리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4% 상승하면서 51만 원 선 터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오션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라고 했는데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64,200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6%대 강세 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으로는 AI 관련된 종목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간밤에 외신들을 통해서 퓨리오사 AI라는 회사가 부각이 됐습니다. 메타 플랫폼에서 이 퓨리오사 AI라는 회사를 인수할 것이다, 지분을 매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퓨리오사 AI가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시청자분들도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포브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AI 칩 설계 스타트업입니다. 큰 기업은 아니고 스타트업인데 이 퓨리오사 AI를 메타가 인수할 것이다. 인수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르면 이번 달 내에 인수가 바로 그냥 가능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퓨리오사 AI는 삼성전자와 AMD에서 엔지니어였던 백준호 대표가 2017년에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데이터 서버용 AI 추론 연산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미 워보이라든지 레니게이드라는 그런 칩을 이미 개발을 해서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퓨리오사 AI 우리나라에는 상장은 당연히 아직은 안 돼 있을 상황이고요. 퓨리오사 AI에 투자한 회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스타트업이니까 어떤 회사가 있을까를 찾아보니까 이 DSC 인베스트먼트나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여기에 좀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어느 정도 일정 지분을 좀 투자했고 이러다 보니까 퓨리오사 AI가 관련된 수혜주가 오늘 상한가를 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가 퓨리오사 AI를 인수하는 것은 결국에는 칩도 이제 내재화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더 이상 비싼 엔비디아 칩을 계속 사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오히려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그렇게 고성능의 칩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칩을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된다면
딥시크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듯이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으로 AI를 만들 수 있을 그런 계획을 메타 플랫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퓨리오사 AI, 우리에게도 AI 훈풍, 딥시크의 어느 정도의 수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 오늘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에서는 4x4 상한가 풀리지 않고 지속되면서 6,35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4x4와 퓨리오사 AI가 서로 반도체 AI에 들어가는 그 화질 개선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관련주로 부각을 받은 바가 있었고 오늘 그 효과가 발휘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현재 6,350원 선 보여지고 있고요. 초기 투자자로 알려진 곳이 DSC 인베스트먼트인데 상한가 같고 네이버도 초기 투자자로 알려졌는데 오늘은 약세, 오늘 소폭 좀 내리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도 퓨리오사 AI 투자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1,202원 선 상한가 같고요. 엑스페릭스는 국내 최초의 그 특허 전문 관리 기업을 인수한 바가 있는데 그 인수한 이 기업이 이전에 퓨리오사 AI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과거 이력 때문에 부각을 받으면서 역시 상한가, 현재 주가가 3,515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되니 상한가 가네요. 오늘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필요합니다.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오늘 또 종목별 대응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궁금증 함께 해결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요 댓글 남겨주시면요. 방송 중에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갈까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볼 텐데요. 또 간밤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증 씨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미국에서 제롬 파월이 나오면 일단은 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 부분이 가장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중앙은행장이기 때문에 이 제롬 파월의 이 의회 발언은 그 미국 경제 또 미국 국가 경제 이런 통화 정책 방향을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 관심을 많이 갖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 관심을 많이 갖고 보셔야 되고 한국은행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제롬 파월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의회 연설에서 상원입니다. 오늘 저녁 때는 이제 하원에서 하고요. 상원 연설에서 일단은 미국 경제는 견고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곧바로 기준금리가 동결로 갈 거다 이 뜻을 말하는 것이고 왜 그러면 동결로 가느냐.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지난달 20일 날이니까 이제 한 20일 좀 지났는데
온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관세 연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EU하고도 할 텐데요. 일단 지금 미국의 부통령이 EU 쪽에 날아가서 이 파리에서 AI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미국이 나름대로 뭐 이 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큰 소리를 치고 왔습니다. 치고 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도 EU에 대해서도 중국과 또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이런 그 미국에 대한 재정 적자, 그러니까 재정 무역 적자를 보게 만들었던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EU에 대해서는 또 나토와도 연결되는데요. 나토가 이 GDP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 GDP 대비해서 이제 5%의 국방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우리나라 이 방산주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 이러한 트럼프의 이런 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25% 이거는 우리나라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그 중앙은행인 이 FRB는 말 그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트럼프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거시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보겠다고 해서 일단은 기준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일단 이 미국에서 이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그 트럼프 옆에서 정부 효율부를 운영하면서 이 유럽에 대해서 또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럽인들이 좀 뿔이 났죠.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이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그렇게 판매량이 줄게 되면 또 반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전기차와 또 이 전기차 모델들을 갖고 있고 그 모델들이 유럽 시장에서는 테슬라와 경쟁하는 입장입니다. 테슬라 차가 안 팔리면 그만큼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는 소리죠. 그런 면에서 이런 반사이익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러다 보니 미국에서 M7에 대한 실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7 그 기술주, 빅5, 빅7 그 기술주들이 주가가 별로 신통치 않은 모습이에요. 실적은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EU가 이 AI 분야에 그러니까 2천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고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300조 원 됩니다. 미국만큼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EU가 트럼프에게 분명히 EU에게 이런 그 관세를 부과시키면 그에 동등한 동등한 부분을 미국에게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래서 이 관세 전쟁이 전면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도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자유무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우리나라 역시나 이 관세에서 무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뭐 철강 관련된 기업들의 우려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역시나 우리가 지난해만 봤을 때 수출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왔어서 이번 해 뭐 관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 수출 데이터가 꺾이진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그럼 체크해 볼 만한 것도 어떻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수출 데이터가 1월 달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1월 20일부터 네. 이제 집권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관세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드디어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또 의약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을 했고 행정명령에 사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기존에 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철강을 수출할 때 쿼터를 둬가지고 일정 쿼터 이상까지는 무관세로 등가하고 일정 쿼터 이상부터는 우리가 일부 소액의 그러니까 작은 비율의 이런 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해서 수출을 해왔었는데 지금 미국이 트럼프는 이러한 그 쿼터제 자체도 아예 폐지하고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25%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국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FRB가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포스코 앞으로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러한 철강을 수출을 대행을 합니다. 그쪽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하얼빈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만나서 그동안 문제가 되고 있던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긍정적으로 발언을 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안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나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 에이펙 정상회담에 직접 참여를 할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한중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그때 선물 보따리로 한한령 해제를 확실하게 선물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관세랑 좀 상관없다는 말들이 나오지만 이런 엔터주나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갑자기 생각나는 사이. 그리고 조선주 쪽에서 미국이 동맹국 이 조선소에서 미국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법안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통과되면 우리 조선소에서 미국의 군함을 직접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이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중국에서 이 후판, 그러니까 배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철판인데요. 이 후판을 전체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수입을 해옵니다. 그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군의 해군 군함을 건조해 줄 경우에는 중국이 이러한 후판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 약 2,800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삼성의 그 지배구조 중에 이 금산분리법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꾸준히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자회사인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스코 CNGR 니켈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청산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면서 우리 포스코가 이 중국의 이런 전구체 업체인데요. 이런 그 CNGR이라는 중국 업체 합작을 해서 이 니켈을 생산해서 그 니켈을 원재료로 써서 2차 전지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지금 중국의 견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견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 중국 기업과의 CNGR이라는 업체와 이 합작법인을 만들었던 이 업체는 이번에 청산하기로 해서 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기업들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N소프트가 영업손실 1,092억을 이제 공개했습니다. 굉장히 실적이 나쁘게 나왔는데 실적이 나쁘게 나온 그 이유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사업 구조조정을 했다는 것이죠. 구조조정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작년 회계에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올해 NC소프트는 말 그대로 클린 컴퍼니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한 이 NC소프트의 이 게임들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 새로 런칭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한령이 해제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되면서 중국 시장 게임 판호를 받고 우리 NC소프트의 그런 게임들이 중국 시장에 새로 런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투어가 영업이익이 509억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하나투어 하면 대표적인 여행주인데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우리나라 국내 한국인들의 해외 여행도 많아졌지만 해외인들이 우리나라 국내 인바운드 그러니까 인바운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하나투어가 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갤러리아가 아워엄을 인수하는데 8,700억이라는 돈을 주고 인수합니다. 근데 여기서 6,200억 정도가 부채죠. 그래서 이게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쌍방울이 경영진 횡령 배임 그런 혐의로 이제 계속 거래 정지되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이 말뜻은 작년 12월 결산 법인 중에 올 3월 달 정기주총 때 감사학연 못 받을 기업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서 부실주라고 생각됐던 부실주로 알려졌던 동전주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싸니까 혹시 몰라서 해서 사는 것이라면 대단히 조심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이슈까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저희 채팅창에 궁금증 남겨주신 분들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봇주가 조정인데 매수해도 되냐 이렇게 또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네. 로봇주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지금이라도 지금 보시면 네. 지금 시장에 가장 큰 돈이 모이는 건 인공지능 AI입니다. 그쵸? 그런데 AI 머리로는 아무 일도 못해요. 그거 끼케야 우리가 검색인지 네이버에서 검색인지 묻듯이 그 정도밖에 못하는 것이고 실제로 일이 벌어지는 건 로봇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고 하고 이미 테슬라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고 올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기가 팩토리에다가 이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을 해서 인간과 같이 일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혁신인데요. 노동 구조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말로 해서는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 일자리에 쫓겨난 인간들은 말 그대로 먹고 살 호구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럽은 일찍부터 로봇세를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도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로봇세에 대해서 우리 대기업이나 우리 정치권에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일자리에서 로봇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들에 대한 호구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건 좀 부정적인 면이지만 그렇게 이 로봇은 24시간 기름과 전기만 넣어주면 네. 24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생산된 재화들은 그 공급 과잉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공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면들도 이 여러 가지 제도적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로봇은 지금도 이미 성장 단계의 초기에 있기 때문에 이 로봇은 긴 안목으로 보시면 발목부터 상투까지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중간에 잔파도에 파란색이 떴다고 해서 겁나갈 게 아니라 그 파란색은 여러분에게 싸게 살 기회를 준다고 좋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했고 저희 빠르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꿈돌이님께서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전고체 지금 단기적인 추세로 봐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전고체 배터리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거죠?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파일럿 라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일본은 이미 그 양산 체제에 들어갔지만 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네. 왜냐면 이 수율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삼성 SDI가 지금 수원 공장에 가보시면 파일럿 라인을 만들고 거기서 양산 수율을 잡기 위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가능성이 큰데요. 전고체 배터리가 왜 좋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리튬이온은 충격을 받으면 이게 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대부분 배터리가 자동차 차 바닥에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는 쌓이는데 그 바닥 부분이 충격을 받게 되면 이게 나중에 주차했을 때 불이 나버리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는 그런 화재 염려에서 굉장히 좀 안전한 그런 배터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차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돈을 투자해서 자기 돈을 투자해서 배터리 내재화를 하면 이 전고체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고체 관련주들은 지금 당장은 파일럿 라인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겠지만 올 하반기로 가면 확실히 이제 양산 수주를 받고 특히 장비주들 먼저 수주를 받을 것이고 그 수주받은 장비를 갖고 생산하는 건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소재는 내년입니다. 장비는 올해고 이 순서를 잘 아시고 투자 순서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까지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처럼 편안하게 시장에 대한 궁금증 올려주시면 발빠르게도 대응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특징 섹터로 히토류 관련된 섹터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미중의 패권 경쟁의 심화 때문에 히토류가 좀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뭐 이슈 정리해볼까요? 네. 그 히토류가 네. 말 그대로 이제 중국이 수출을 안 해버리면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가 기존에 생산했던 이제 소비했던 히토류를 이 일명 도시광업이라고 그러죠. 도시광산이라고 해서 기존 전자제품에서 히토류를 회수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긴 있지만 그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 대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린란드를 침공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유럽에 그러니까 그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에게도 이러한 히토류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일으킨 이 관세 전쟁이 결국은 히토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이 이미 여러 해부터 준비를 해왔던 건데 중국의 히토류 업체들이 대규모로 통합이 돼서 이제 대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업체를 통해서 한 업체만 이제 관리를 하면 미국으로 흘러가는 히토류를 전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 관련주들은 반드시 미중 간에 이 패권 전쟁이 벌어지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이번에 삼화전기나 노바텍이나 현대 BNG 스틸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자세히 잘 봐두시고 긴 안목으로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히토류 첫 번째 섹터로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엔터주 선정을 하셨네요. 네,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이제 중국이 그 자신들이 미국과 이제 이 무역 정지를 벌이면서 네.
우리나라와 일본을 자기 편으로 끌리는데 당근으로 주기 위한 겁니다. 즉 한한령 해제 부분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엔터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보시면 SM이나 YGN, JYP 또 이 큐브엔터 같은 업체들은 기존에 2017년 이 한한령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아티스트에 한번 이 공연을 하게 되면 콘서트를 하면 300억 정도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아티스트들 중에 광고를 찍거나 하면 기본 100억을 벌어들였어요. 그렇지만 이게 한한령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스톱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만나서 이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말들을 했고 그 영향으로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 같은 SM이나 또 YG엔터, JYP,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큐브엔터 같은들이 이런 대형 기획사들이 중국에서 실제로 아티스트들, 그 K-팝 스타들이 공연을 하게 되면 이 수익이 지금까지는 이 중국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남아 또 더 멀리 남미까지 가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수익도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엔터주들, SM이나 YG엔터, 또 JYP 엔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큐브 같은 회사들은 중국 시장이 열리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유화책으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가능성, 그래서 엔터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오늘장 공약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떠한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삼화전기죠. 앞에서 잠깐 삼화전기. 말씀드렸지만 네. 이 히토리 관련해서 삼화전기는 갖고 있는 위치가 좀 독특합니다. 네. 그 자체적으로 현대모비스하고 페라이트 코어를 같이 개발을 해서 전기차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에 이런 페라이트 코어를 적용을 시키고 있고 실제로 여기 삼화전기가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이런 콘덴서 쪽 이런 쪽에서 그 그린캡이라고 해서 하이브리드카용 이런 그 초고용량 콘덴서도 이미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고 전기차용 초고용량 캐패시터 그린팩 이게 그린캡이라고 해서 이것도 생산하는데 이게 그 전기차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 쪽에서도 수혜를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와 SSD 전용으로 S캡을 또 개발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AI 데이터 센터에는 삼성전자의 이런 S캡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도 이 전체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특히 이제 AI 인프라 건설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도 이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것이고 여기에 협력사로 참여하는 삼화전기도 당연히 수혜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스타게이트 AI 동맹에 참여한다는 건 곧 미국 내에 만들어지는 AI 데이터 센터에 이 삼화전기의 S캡이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화전기는 매수가 좀 제가 처음에 제안했을 때하고 틀리게 오늘 또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다시 급하게 바꿔봤습니다. 삼화전기는 매수가는 43,000원 정도 보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63,000원 그대로 가져가시는데 손절가는 4만 원으로 잡아보시면 충분히 삼화전기에서도 수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화전기 공약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파트너와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8월이었죠. 우리 종합그룹 금융과 포스증권이 합병해서 우리투자증권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10년 내 초대형 IB로 성장하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를 내놓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데일리 나우 코너에서 이데일리 TV 심영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우리종합금융이 한국포스증권을 인수합병해 공식 출범한 우리투자증권.
기존 포스증권 직원들은 우리투자증권이 양사 직원 고용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경력이 아닌 임금 자체만 고려해 직급을 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급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경력이나 이런 거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연봉으로 이제 자른 거예요. 77년생도 대리도 있고, 그러니까 인사팀에서도 이 정도면은 누가 연봉을 계약서를 찢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전문가들은 이 경우 직급이 낮아져 승급 기회를 잃고 그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도 문제가 됐습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지와 소속 등을 변경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계약기간 연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속이나 직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연봉까지는 이거는 너무 근로자한테 불리한 거고 불안정한 거라서 근로계약을 미리 해놓는 그런 취지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이 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설 연휴 이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우리투자증권 직원들 글이 우후죽순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소모품이라도 인간 취급은 좀 해주세요. 저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투자증권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이 게시판에는 IT 부서는 무보수로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데다 발암물질이 우려되는 공사 중인 건물에서 일하고 있어 매우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어진 댓글에서는 새벽 1시 퇴근해도 눈치를 봐야 하거나 휴일 근무를 강요하는 부서 내 분위기가 존재하며 이 같은 부당함을 부서장과 인사팀에 호소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올라왔고 이후 우리투자증권 게시판에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비판하는 글이 빗발쳤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미루고 있습니다. 투자매매업 본인가를 앞두고 있는 우리투자증권. 내부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네,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시장 코스피가 그래도 상승을 보이면서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지 않지만 그래도 상승 탄력을 보여주네. 0.2%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은 조금 쉬어갑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0.4%에 쉬어가고 있고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볼까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거래일에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도 역시 약보합권 수준 0.2% 가까이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어제 1% 넘게 상승하면서 여전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출발 좋네요. 중국 쪽에서는 일단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관세 충격이 이제 약간씩 여파가 있는 모습이고 홍콩 항생지수는 그래도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 좋은 흐름을 이어주고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는 GL스토리의 박정윤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눈 오는데 조심히 잘 오셨죠? 네,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네. 따릉이는 못하고 오겠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또 눈이 많이 내리면서 차가 막히고 이러는 상황인데 오늘 또 박정윤 대표님과 함께 좋은 기업을 오늘 또 발굴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네. 그래도 관세나 트럼프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또 모니터링을 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리포트 하나 또 발행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탐방 노트로서 이런 부분을 좀 발간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정식 기업 리포트 이런 것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SG예요. SG요? SG.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쵸. 작년 7월 달에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주로 언급이 되면서 주가가 당시에 저가 1,200원에서 4,000원까지 급등을 해버렸으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도 지금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또
현재도 3,000원 이상 높은 네.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다 견조해요. 보니 네.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시장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그 기대감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SG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수혜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기업 실제로 탐방하고 뭐 대표도 만나고 하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기업 뭐 내부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렇죠.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SG를 볼 때 가장 첫 번째 포인트란 말입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가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바로 끝낼 거다, 당선되면 바로 끝낼 거다 이런 이야기 했지만 아직 뭐 멈춰지진 않고 있는데 맞아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멈추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겠죠. 아, 그런가요?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운 지 지금 3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둘 다 지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어느 정도 명분이 필요하고 계기가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거야라고 하다 보니 서로 간의 물밑 협상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3자 간의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 미넨 안보위에서 벤스 미 부통령과 이제 회동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내일 모레예요. 이번 주네요. 네, 이번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진일보된 어느 정도 계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도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게 러시아와 화해할 용의가 있다. 푸틴 만나겠다 이런 푸틴 이야기 만나겠다. 했잖아요. 예. 수개월 전에 점령한 러시아 이쪽 영토를 우리가 돌려줄 테니 너희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서로 간에 교환을 하자. 뭐 이런 지금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만남이 성사가 되게 된다면 이런 종전이 급물살을 탈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따른 기대감 자체는 분명히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쨌든 이번 주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젤렌스키 푸틴이 만난다 안 만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고 뭐 히토류도 개발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으로 힘들었던 걸 돈을 다시 벌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전쟁이 멈춰지면 뭐 자연스럽게 재건을 해야 되고 지금 뭐 황폐화된 우크라이나 영토를 재건해야 될 겁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SG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의구심들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뭐 많은 기여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사업을 펼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뭐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지 SG도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실제로 사업을 따낼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그 주체는 결국은 그 3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만약에 미국이라면 네네. 그 미국이 이런 재건 사업을 키를 쥐고 있는 것 자체는 그쵸.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미국이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중에서 가장 굵직굵직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미국이 가져가겠죠. 하지만 지금 SG가 하고 있는 사업은 결국은 이런 재건 사업부에서 이제 도로 원재료로 사용이 되는 아스콘인데 이 아스콘이라는 게 미국에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제품의 특성상 우리가 이제 2시간 이내에 이거 자체를 운반을 해야 되고 시공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실제 미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지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미국이 이런 것까지 디테일한 그 사소한 부분까지 다 챙길 수가 없는 틈새 시장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SG가 영리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우크라이나 주정부 그리고 우크라이나 현지 철강 업체들과 이런 3자 이런 그 협업을 통해서 이미 법인을 설립을 했고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 실질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크라이나의 법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SG가? 네, 우크라이나 현지 법인 자체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주정부, 그러니까 이콜라이오 주정부와 지금 MOU 체결한 이후에 현재 시범 사업 자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MOU를 그러면 주정부랑 한 거예요? 네, 주정부하고요. 주정부하고? 거기에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는 원재료가 철강의 슬래그거든요. 슬래그. 이쪽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슬래그를 공급할 수 있는 현지 철강업체와 함께 주정부, 현지 철강업체, SG 이제 3자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지만 이쪽은 현지 법인을 통해서 관련 사업 자체의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고 주정부, 미콜라이우 주정부랑 MOU를 맺었고 또 거기에서 원재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슬래그 업체, 철강 업체랑
우크라이나 처형업체 네. 이렇게 3자 MOU를 맺은 거네요. 어쨌든 그러면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까 실증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실증 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이거예요. 미콜라이아 주와 그다음에 이제 키로보흐라드 주하고 이제 왕복 6차선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고속도로 구간에 이제 SG가 잘하고 있는 이런 아스콘 그중에서 에코스틸 아스콘 자체를 이제 실증해가지고 실제 깔아본 거죠. 깔아봐서 이러한 부분이 강도라든지 내구성 이런 것들을 실증 테스트에서 진행을 한 이후에 향후에 재건 사업이 본격화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아스콘이라는 것 자체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약자고 그쵸. 이 도로 이런 주 원료로 사용되고 그쵸. 도로 90% 이상이 지금 다 아스콘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도로가 황폐해져 있으니 그 아스콘을 이제 까는 거죠. 근데 이제 SG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에코스틸 아스콘. 이 에코스틸 아스콘은 뭐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라고 해서 아스팔트에다가 골재, 자갈을 섞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앞에서 이제 철강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철강을 제강하는 과정에서 슬래그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찌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철광석 찌꺼기를 골재 대신에 이렇게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100% 이쪽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거고 골재, 자갈 대신에 이제 철광석이 들어가다 보니까 강도 자체도 훨씬 올라가는 더 부분이죠. 단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코스틸 아스콘을 국내에서 9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국내 최초 아스콘 업계 최초로 이것을 상용화를 시켰고 그리고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 이미 네. 도로 다 깔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는 대단위로 이제 도로 이런 것들을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그와 함께 이제 주정부와 손잡고 우크라이나 쪽에 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 깔려면 뭔가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검증을 하기 위해 이미 고속도로의 이런 부분 자체를 실증 테스트를 테스트를 한 하면서 향후에 이게 정전이 되고 나서 실제 깔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크라이나 주정부 뭐 일부 지역이지만 네. 미콜라이오 주가 제가 지도 찾아보니까 우크라이나 좀 남부 맞아요. 지역이더라고요. 그쪽에 주정부랑 거기서 실증 테스트를 했고 실증 테스트의 결과는 괜찮다고 피드백을 받았답니까? 이미 그 실증 테스트는 어차피 지금 계속 연구 개발한 네네. 부분이 있어서 그 데이터는 이미 가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그 BMW 영종도의 드라이빙 센터 네. 있잖아요. 그쪽에도 깔려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뭐 그 하중 자체를 기존 아스콘 대비해서 한 4배 이상의 강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하중이 높은 그러니까 이런 그 컨테이너선 차량들이 많이 다닐 수 네, 있는 그쵸. 항구나 아니면 그 고속버스 이런 중차량 이런 것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 이런 쪽에 이미 어느 정도 국내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관련 데이터 자체는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관련 데이터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국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깔아놓고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내용 요소 자체가 또 길어지는 부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기간에 걸쳐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데이터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자, 우리 뭐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도로가 막 파여 있고 막 이러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에 어쨌든 내구성이나 강도가 더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에코스틸 아스콘이고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자갈을 넣는 게 아니라 철광석 찌꺼기 슬래그를 넣어서 만든다고 하면 이게 단가가 더 비싸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단가가 이렇게 비싸질 수 있죠. 기존 뭐 톤당 이제 한 8만 원에서 15만 원 네네. 정도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기존 그 아스콘 대비해서는 단가 자체는 지금 현 시점에서 한 2배 이상 이렇게 비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를 해볼게요. 강도는 기존 아스콘 대비해서 4배가 높고요. 네. 그리고 한번 이제 도로를 깔아놓게 되면 이런 부분 자체가 오래 써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 아스콘은 내용 연수가 1년에서 2년이에요. 뭐 포토홀 생긴다든지 크랙이 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바꿔줘야 되고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최소 5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 대비 그리고 실제 우리가 아스콘을 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m, 3m 그러니까 이게 9m, 9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3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제 이제 이거를 원재료가 들어가고 이게 시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전체 원재료 딴 비용은
대략 20%도 안 돼요. 대다수가 시공 비용이거든요. 네네. 근데 시공 비용 자체를 최소 기간 자체를 시간을 20% 이상 단축을 할 수가 있고 시공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르게 진행하는 가운데 단가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게 원재료는 비싸지만 시공까지 들어가게 됐을 때는 비슷하든가 오히려 싸든가 하는 부분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런 부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현재 열심히 밀고 있더라고요. 원자재 가격을 어쨌든 아스콘 가격은 조금 높아질 수 있는데 네. 그걸 상쇄해 줄 수 있는 걸 이 시공 단계에서 좀 가격을 확 협상하거나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시공 비용 자체가 그쵸. 기간이 20% 단축이 되면 인건비도 떨어지게 그쵸, 되는 그쵸. 거고 아. 도로 특성상 우리가 차 다닐 때 낮에 깔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저녁에 이렇게 빠르게 깔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 전체 시공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비슷하든가 비슷하겠네요. 오히려 좀 낮든가 하는 부분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뭐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에코스틸 아스콘도 우크라이나에 결국에 이걸 깔고 하는 시범 사업을 펼치고 있고 이게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뭐 우크라이나 얘기뿐만 아니라 인도 쪽에도 시장에도 지금 진출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이건 네. 뭔가요? 그 작년에 MOU를 체결을 했어요. 네. 사실 이거 주체는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네. 그리고 이 아시카 빌드콘이라고 하는 인도 포춘 500기업에 선정된 대형 건설사 이쪽과 이제 협의를 체결을 하면서 인도에 도로를 깔게 되는데 거기에 SG가 3자로서 같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가지고 같이 진입을 한다는 거죠. 관련해가지고 인도 정부와 이런 인프라 프로젝트, 도로를 건설을 하고 고속도로 건설하는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이제 그 협상은 주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그리고 아시카 빌드콘이라고 하는 인도 이 업체하고 이런 것들을 그 진행을 할 거고 그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도로 파트 이런 것들을 SG가 이제 중점적으로 같이 조인트 벤처 설립해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도 쪽에서도 뭐 사업성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옛날이긴 하지만 인도 가봤거든요. 네. 근데 도로가 진짜 정말 필요합니다. 네. 네, 인도 쪽에서의 이런 인프라, 도로 건설 이런 게 진짜 필요해요. 너무나 열악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국내야 다 깔려 있지만 뭐 재건이 필요한 뭐 우크라이나나 네. 지금 현재 도로가 필요한 인도나 네. 이런 쪽으로 해외 진출을 타진하고 있고 단순히 그냥 독자적으로 진출을 하는 게 아니라 주정부나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손잡고 같이 들어간다는 부분에서 리스크를 낮추면서 국내 기업이라는 이런 한계 이런 부분을 좀 뛰어넘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적도 이제 작년에 좀 그동안에 이제 아스콘 업체들 M&A를 통해서 그 계속해서 이제 재정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적자였어요, 계속.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중소기업 적합업종 후 규제가 해제가 되면서 네. 이제 들어가는 부분과 함께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해외 쪽에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그래도 실적 턴어라운드 측면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뭐 말씀해 주셨으니까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야기, 뭐 아스콘 이쪽 아스팔트 이야기 나올 때 항상 그게 나왔었어요. SG도 네. 그거에 타격을 받았었고 아까 실적 표를 봤지만 그것 네. 때문에 실적이 꼬꾸라지기도 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네. 사실 뭐 국내에서도 이 아스콘 업체나 경쟁 업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도 어쨌든 이게 만약에 해제가 됐잖아요. 이제 SG가 본격적으로 더 이 사업에 매진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실제로 실적 개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이게 아스콘 업체 중에서 국내 유일 상장사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아스콘 같은 경우 업체가 워낙 이제 그 난립돼 있어요. 네. 국내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만 하더라도 500개가 넘어요. 어휴, 500개가 넘으니까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많아요. 거죠. 네. 왜냐하면 아스콘의 특성이 이제 시공 자체를 아스콘의 일정 온도 그러니까 한 180도 전후해가지고 뜨거운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도로 사이트에 2시간 이내 이런 것들을 내보내주고 시공을 해야 시간이 됩니다. 지나면 굳어버리니까. 굳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레미콘 차량도 계속 시멘트 돌려주는 그쵸, 것처럼 그쵸. 아스콘도 되게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각 이제 공사 사이트, 지방 이런 거에 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타개하기 위해 에코스틸 아스콘이라는 부분을 9년간의 연구 개발에 걸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개발이 됐고 성황을 시켜놓은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동안의 M&A다 그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이미 19년도부터 23년까지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쵸. 이제는 24년부터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 20%, 30% 개선이 된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건설 경기도 살아나야 되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해외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물꼬를 틀 수 있는 부분과 중소기업 적합 업종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최소한 올해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매출 비중을 좀 분석을 해보면 해외 매출, 국내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은 앞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어느 정도 시범 사업으로 네. 들어가는 부분이고 인도 같은 경우는 작년 말 11월 달에 조인트 벤처 설립 이런 것들이니까 현실적으로 해외 쪽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비용 단위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때문에 이제 작년 계속 재작년 이런 것들 적자로서 국내 M&A와 더불어서 해외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 단을 많이 쓴 부분이고 네네. 해외 쪽 비중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은 뭐 로우 싱글 정도 이렇게 그 부분도 보기 어렵겠지만 이게 의미 있게 좀 늘어난 시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사실 올 상반기 이후 이런 것들 보게 된다면 사실 해외 매출 같은 경우를 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폭발력 있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 뭐 명확한 해외 매출은 없는 상황이지만 국내 시장에서 일단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게 해제가 됐으니까 네. 이제 국내에서도 실적을 더 파이를 키울 수 있을 맞아요. 가능성이 있고 해외에서도 우크라이나나 인도 쪽에서의 사업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뭐 지금 뚜렷한 숫자가 찍히지는 않지만 가능성들은 너무 많네요. 모멘텀들은 그렇죠. 상존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국내 아스콘 다른 업체들이 못했다 에코스테 아스콘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이 시범으로서 시공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국내 우리 그 지방 정부와 이런 것들 서울시와 손잡고 네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내용 연수가 5년 그러면 그에 따른 데이터가 나오고 이게 결과가 어느 정도 결과값이 나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깔기 시작을 하겠죠. 친환경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징이 아스콘이 2시간 이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방까지 내려가서 이런 것들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00개 있는 지역 내 거점 아스콘 업체들과 손잡고 우리는 로열티 받을게.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너희가 같이 이런 것 줄 테니까 진행을 같이 해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좋네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이런 네트워크 자체를 만들어 놓고 에코스테 아스콘이 그동안에 깔아놓은 것 따른 실적 나오는 부분과 그리고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대감으로서 주가 반응이 나오고 유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법인 설립과 실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확실하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좀 바라볼 수 있는 찐 우크라이나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주목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모멘텀이 어쨌든 여러 가지가 좀 상존하고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이 흑자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상황 자체는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좋네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SG를 포함해서 이제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뭐 협상한다, 푸틴, 젤렌스키 만난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올라갔다 네. 내려오고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이걸 투자하기 까다롭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냥 단타 플레이를 할 수도 없고 아니면은 이 재건 관련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야기가 결국에는 나와야 주가가 슈팅 나오면서 쭉 올라갈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사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이거였어요. SG하고 미팅을 하면서 네. 처음에 들었던 선입견은 그냥 우크라이나 재건 그냥 테마주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보고 그다음에 재무적인 부분을 봤더니 CB도 있고 BW도 있고 그다음에 주가 자체는 이미 슈팅한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적자나고 있는 기업을 그러니까요.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크를 해야 투자하나?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숫자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실적이 업턴하는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재무적으로 어려웠었던 부분은 그동안 아스콘 업체 인수를 하면서 네트워크 구축하는 과정과 해외 법인 설립 등 그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단순 기대감만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실제 법인 설립을 통해서 관련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구나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탐방 노트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매매를 하다 보면 좋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기대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스물스물 피어 올라오고 이럴 때 오히려 좀 사가지고 실제 종전이 되고 나서 재건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숫자 찍히기까지는 아무래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기 전에 미리 팔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정리하자면 현 시점에서 지금 오히려 쉬어가고 있을 때 사가지고 지금 뭐 벤스 대통령이 젤렌스키 만난다 뭐 이런 얘기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종전하면서 이제 푸틴하고 이제 젤렌스키하고 만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까지 오히려 좀 끌고 가보는 전략. 그리고 오히려 만나게 되면 또 세론으로서 크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 두세 달 보면서 트레이딩 바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 측면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제공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원전주도 약간 이런 패턴이었잖아요. 물론 뭐 지금 또 원전주는 새로운 모멘텀 만들어가면서 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지원을 엄청나게 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수주 소식이 빅 수주 소식이 나올 때까지 기대감 때문에 막 이게 이 조종받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수주 소식 나왔을 때 슈팅 확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차익 실현한 것처럼 그런 패턴으로 가야겠네요. 그럼. 그렇죠. 오히려 기대감이 완전히 숫자 찍힐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기다림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고 이미 주가라는 속성이 선반영을 해가지고 미리 기대감을 땡겨놓은 상황에서 오히려 그게 현실화되었을 때는 반대돼서 세론으로서 크게 또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주가 속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 차라리 조용할 때 사가지고 그 기대감만 먹고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하는 형태로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SG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이슈가 나왔을 때 수익 꼭 챙기시는 그런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GL스토리의 박창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기업 전략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다음 시간에 또 많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50만 원 돌파, 한국 화약 다이너마이트 제대로 터뜨리다. 10년 전 삼성과 한화의 엇갈린 선택의 결과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얘기는 마지막에 다시 기승전결 나오고요. 자, 오늘은 다우랑 S&P 500 짝꿍이 플러스고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짝꿍이 마이너스죠. 이제 짝꿍이 왜 저렇게 맺어져 있는가 확실히 아시겠죠. 며칠 보다 보면 계속 규칙이 있죠. 규칙이라기보다 같이 움직이는 그 영혼의 고리가 안 보이는 고리가 연결돼 있는 것 같죠. 특성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다우랑 S&P 500의 특성과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특성이 결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두 팀씩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다우는 지금 정고점을 앞두고 약간 정중동의 모습이고요. 곧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뭔가 여기서 트리거가 작동을 할 건데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마켓은 미리 알고 차트에 그 흔적을 남겨두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좋은 얘기는 고점이 돌파되고 나서 나옵니다. 아, 이것 때문에 고점을 돌파했었구나. 우리가 미리 그걸 알 필요는 없어요. 알 수도 없고요. 그런 정책의 이반자들이라던가 주시장을 움직이는 정말 큰 손일 경우에 혹은 그 기업의 임원진일 경우에 그 핵심 정보에 먼저 접근하는 경우에는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를 나중에 아주 끄트머리에 뉴스, 언론 기사를 보고 그제서야 압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사면 항상 꼭지에 물려서 열받는 댓글을 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알고리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미리 알기 위해서는 미스터 마켓이 그려놓은 차트를 보고 예측하는 게 유일한 답인 것이죠. 자, 45,000을 앞에 두고 지금 좀 주저주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과연 어떤 트리거로 갈까?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수렴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정말 다 밀집하고 있죠. 그렇죠? 왔다리 갔다리 몇 번을 갔다가 하니까 이동평균선이 제자리로 모이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S&P 500은 뭔가 위로 승천할 듯한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뿜을 것 같아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자, 4대 지수 중에는 가장 혼란스러운 움직임이지만 이것도 사실 일봉으로 봐서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면 그냥 장기 상승입니다. 미국 지수는. 그렇죠? 장기 상승 속에서 이렇게 짧게 이 단면을 봤을 때 최근의 모습이 이러할 뿐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아예 제가 여기다가 시가총액 상위를 다 넣어놨어요.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독일 닥스 뉴스에도 몇 토막 나더라고요. 워낙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가 워낙에 메인이다 보니 유럽 증시가 잘 다뤄지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독일 닥스를 추종하는 ETF의 수익률이 좋다. 아니면 유럽 증시가 굉장히 강하고 독일 증시가 강해서 독일 경제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냐. 이런 주제의 기사들이 몇 개 나옵니다. 지금 경제란에. 그 독일 닥스가 지금 22,000을 돌파하고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강한 것인가? 자, 시가총액 상위를 봤더니 SAP라는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1위입니다. 이게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ERP 시스템이 있죠. 기업의 임직원들이 그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기업에 있는 어떤 모든 자원들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이게 세계 1위예요. 독일의 SAP가. 이게 1위고요. 그다음에 텔레콤 회사가 하나 있고요. 지멘스라는 이 기업은 다 아시죠? 이 지금 가전제품 기업이고 알리안츠 보험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90, 12 이게 지금 전부 다 아는 포르쉐, 폭스바겐, BMW 지금 여기 다 포진되어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인피니언이라는 저번에 일본의 르네사스 보여드릴 때 얘기 드렸잖아요. 일본의 르네사스 그리고 독일의 인피니언 이런 회사들이 자동차 반도체 레거시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윗단에는 보험 회사 알리안츠가 딱 버티고 있는 가운데 통신회사도 있고 이 지금 1위의 시가총액 1위는 SAP라는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다. 빅데이터를 통해 갖고 직원들의 어떤 저 관리를 하고 이런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예요. 저런 것들이 강하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살아나고 지금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 회사가 지금 리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브라질, 인도 다 싹 다 넣어놨습니다. 자, 브라질, 인도도 이거 지금 일봉으로 데일리라 보여드려서 그렇지 이거 인도, 브라질 월봉 보세요. 우리나라랑 비교 그냥 계속 올랐어. 계속. 최근의 모습이 안 좋죠. 왜 그러냐? 얘네는 유가에 관련됐기 때문에. 브라질, 인도는 자원국가잖아요. 시가총액 상위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페트로브라스라는 종목이 1위잖아요. 이게 정유 기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누홀딩스 이게 철광석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정유 철강 회사들이 정유는 지금 석유 가격이 WTI를 비롯해서 3대 유종이 지금 비리비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철강 회사는 지금 어때요?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매겨버렸잖아요. 철강이나 알루미늄 회사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자원국가이자 브라질이 자원국가이자 자원국가인 것처럼 인거를 지금 본따서 증시에서도 그렇게 시총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겁니다. 자, 인도도 보겠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죠. 자원국가 아닙니까? 인도도 똑같아요. 지금 인도도 지금 다시 내려가 있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릴리언스 인더스트리스 이것도 화학 정유회사입니다. 브라질이랑 인도랑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똑같아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다 화학 정유회사예요. 화학 정유는 기본적으로 화학 산업과 정유 산업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맨 처음에 기름에서 뽑아낸 걸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름에서 뽑아내서 휘발유, 나프타, 뭐 등유경유, 중유 분류하고 나프타를 분류해서 또 기초 유분을 분류하고 그게 이제 정유산업과 석유 화학산업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에 가격 변동에 따르겠어요? 원유 가격이죠.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올라야 이 자원국가들은 잘 됩니다. 얘네들의 지금 시가총액 1위에는 자동차도 없고요. 반도체도 없고요. 지금 뭐 빅데이터나 뭐 메타 같은 그런 그룹도 없어요. 지금 다 자원 회사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2위는 타타 많이 들어보셨죠? 인도의 대기업이죠. 타타 그룹이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브라질, 인도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고 약한 모습이 왜 나오는지 저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중국 상해인데 중국 상해 61선에 막혀 있죠. 지금 중국은 중국 기업이 그 여러 군데 상장되는 다 합쳐져 있어요. 그냥 거기서 시총이에요. 예를 들어서 텐센트 홀딩스는 홍콩에 가서 상장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지금 시총으로 따지면 텐센트가 1위인데 얘는 상해 증시에 없고 홍콩에 가 있고요. 그다음 물론 홍콩에 가는 이유는 아시죠? 지금 상해 심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공산주의 안에 있기 때문에 제한도 많아요. 점심시간도 있고 상한가도 10%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있고 돈을 빨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투명하지 못하고 아직. 그러니까 홍콩 증시로 가서 더 대접을 받으려고 텐센트 홀딩스들 이런 쪽으로 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알리바바가 있고 지금 귀주모테주가 바로 여기 4위에 있습니다. 상해 1위가 이 중국 기업 중에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4위고 심천의 1위인 CATL은 중국 기업 시총으로 따졌을 때 11위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귀주모테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해 증시는 이렇게 되어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2위 알리바바는 저기 심천은 지금 61선 뚫었죠. 아까 심천 1위인 CATL은 전체 11위고 여기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저 미국을 갔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을 가느냐 홍콩을 가느냐가 중국 상해나 심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일본은 도요타 이제 ETF를 빼고 요것만 다 순수하게 들어있대요. 도요타, 미쓰비시, 소니, 히타치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이 12위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도요타가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61선 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입니다. 대만은 지금 위로 뻗었죠. 대만은 TSMC부터 폭스콘, 여기는 아예 폭스콘으로 표현되어 있죠. 홍하이 프리시전이라고 폭스콘의 모회사입니다. 그렇죠? 몇 번 보셨죠, 이제. 자, 대만은 지금 올라오고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금 아직 121선을 못 뚫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코스닥은 121선은 뚫어놨죠. 그래서 위로 가서 지금 약간 쉬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네, 아직 원달러 환율이 지금 살아있죠. 애매한 모습.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코스닥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지금 이동평균선의 수렴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방향성이 없는 시기고요. 자, 유가가 지금 조금 반등하고 있죠. 아까 인도, 브라질의 시가총액 상위 구성을 봤을 때 인도, 브라질은 유가가 올라요. 그렇죠? 유가가 지금 이제 반등하고 있지만 아직도 70달러 수준이라는 거. 뒤로 가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는 1,000억을 팔고 있고요. 코스닥은 1,200억을 팔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수급이 지금 조금 변했을 텐데 뭐 아주 좋지는 않아요. 지금 순매수로 전환이 되더라도 약할 수밖에 없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미국의 특징입니다. 미국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테슬라가 6.34 빠졌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도요타가 2.11 빠졌죠. 네, 뒤로 가겠습니다. 도요타의 부진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대만은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아수스 그 노트북 만드는 회사죠. 2.16으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네요. 아, 위인이 2.70 비슷하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여기 폭포수에 다이빙한 듯한 모습이거든요. 자, 테슬라가 지금 오펜하이머에서는 오픈AI 인수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테슬라 핵심 사업의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테슬라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걸 항상 지적했었죠. 앨런 머스크가 너무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고 오히려 테슬라에 도움이 안 된다.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약간 단편적으로 나타나 버렸고요. 귀주 못 해줍니다. 네, 뒤로 갔고요. 예, 이 CATL입니다. CATL은 지금 테슬라 상하이 2공장 가동 시작, ESS 생산 집중, 여기에 지금 연관되어 있다.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와 CATL이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자,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안 좋죠. 도요타 자동차가 61선까지 깨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1위에서 발목을 잡고 있고, 물론 실적은 지금 좋게 나왔죠. 2025년도 1분기, 1, 3분기 실적은 매출액 4.8% 플러스, GAAP 미국 회계 기준 EPS도 플러스 5.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본토 증시에서 도요타의 주가는 좋지 않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TSMC입니다. TSMC가 지금 뭐 오픈 AI 관련하여서 지금 결국에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지금 뭐 브로드컴이나 AMD가 뜰 수도 있는데 브로드컴 AMD가 뜨더라도 결국 맡기는 건 다 매한가지다. TSMC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패스트 리테일링 오늘 일본 특징입니다. 오늘 1.20% 오르고 있는데 여기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AI 투자로 지금 숨은 수혜주는 뭐냐. 전부 다 AI 관련주 그것만 보고 있는데 AI 관련주의 숨은 기업이 의외로 리테일 기업이 될 수 있다. 월마트, 타겟, 코스트코, 크로고, 홈디포, 미국 일본의 그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모회사 패스트 리테일링 이런 리테일 기업이 오히려 AI 투자 붐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리테일 매장에서도 이제 빅데이터 AI 자동화를 활용한 기술이 도입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없고 자라 매장 가서도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옷을 추천해가지고 계산도 자동으로 되고 그냥 나가요. 그래서 리테일 기업이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의 특징입니다. 에버그린 해운 보겠습니다. 대만의 10위 안에는 해운주가 있어요. 에버그린 해운이 있는데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하고 컨테이너, 마이크로 컴퓨터 제어, 냉동 컨테이너, 슬롯 전세, 슬롯 교환 이런 서비스들을 하는데 최근에 에버그린 해운이 밑바닥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 업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 취업 관련주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일자리 취업, 두나무, 창투사 여기 안에 다 인베스트먼트, 창투사, 엔젤 투자사들이 들어있어요. 동일한 종목들이 들어있어서 요 일자리, 창투사, 두나무를 동시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상한가를 간 두 종목 중에 DSC 인베스트먼트 보겠습니다. 자, 이 선구안 때문인데 엔젤 투자사는 미리 씨앗을 심을 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누가 크레를 잘 보는가 중요하죠. 포보스에서 나왔는데 지금 메타가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 AI 경영권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와서 퓨리오사 AI에 미리 투자를 했던 DSC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급등을 한 겁니다. 지금 요 DSC랑 TS 인베스트먼트 두 개가 상한가를 갔죠. 근데 아까 말한 그겁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너무 비싸니 거기서 의존도를 탈피하고자 다른 쪽으로 지금 하는데 퓨리오사 AI에서 만든 요 칩이 성능은 엔비디아의 칩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이 싸다. 이래서 메타가 엔비디아 의존도를 탈피하고자 우리나라 퓨리오사 AI를 선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던 이 인베스트먼트 회사들이 오늘 창투사 관련해서 급등하고 있는 이런 배경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한화 블로그에 써놓은 내용인데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신 분이 바로 노벨이고 노벨이 유언을 남기면서 이 노벨상이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나라 한강 작가님도 문학상을 탔죠. 자, 노벨이 죽음의 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기 때문에. 자, 뒤로 가볼까요? 그럼 그 다이너마이트를 한국 최초로 발명했고 그걸 터지게 하는 뇌관을 개발한 제1의 주자가 한화그룹입니다. 한국화약의 줄임말이죠. 63빌딩 앞에서 여의도 불꽃 축제할 때 한국화약의 다이너마이트 화약을 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한국화약 이 그룹이 2014년에 큰 결정을 하죠. 삼성테크인, 탈레스, 삼성종화화학 이걸 넘겨봤습니다. 삼성은 방산을 버리고 바이오로 갔어요. 근데 이 선택이 10년 후에 어떻게 됐냐? 바로 그 삼성테크인이 하나테크인이 됐고 하나테크인의 사명이 2018년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변신합니다. 바로 그 2014년에 삼성테크인이 현재 50만 원을 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신인 것이죠. 김승현 회장의 10년 전의 선택이 오늘 10년 후에 빛을 발하게 된 겁니다. 자, 결국에 10년 전에 그 선택, 지금 삼성테크인이 그대로 있었다면은 지금 시총 10위 안에서 삼성테크인이 날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운명이 그때 바뀐 것이죠.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죽음의 상인의 후예, 세계 최고의 방산의 상인으로 우뚝 서다.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상륙한 중국 전기차 비아디 추격이 거세다고 하는데 과연 실체는 어떨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혁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비아디라고 관심 가지실 만한 콘텐츠 오늘 준비해 주신 것 예. 같아서 내심 반가웠습니다. 예.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디 한국 진출 보유주의 원칙과 정책 대응이라고 이제 준비했고요. 일단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저는 비아디가 이제 한국에 진출한 거에 대해서 이제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편입니다. 예. 이유는요? 왜냐하면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비아디가 이제 진짜 뭐 중국이나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친중 매국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한국의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선택해 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잘 팔리는 거는 이제 그는 경쟁력에 기반해서 이제 잘 팔리는 거니까 뭐 그건 좋은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다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두 손 들어서 이제 환영할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 해외 경쟁자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기업 역시 긴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선순환 그렇습니다. 구조를 만들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데 과연 그럴 만한 경쟁 상대인지 좀 파헤쳐 주시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비아디 아토3가 전기차 시장에 이제 매개가 될까 하는 이제 기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그 비아디 쪽에서 이제 이 뭐랄까 마케팅비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차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제 저렇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재원을 먼저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4,450 전장이 4,455mm, 전고가 1,615mm, 전폭이 1,875mm, 축구가 2,720mm. 용량이 이제 60.4kWh 배터리가 들어가서 1회 충전 때 한 321km 정도 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나와 있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한국 그 전기차하고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기아 EV3 사이즈예요. 네. 이제 비슷합니다. 이제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기아 EV3하고 비아디 아토하고가 이제 동급 경쟁 차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근데 이제 장점이 있는 부분이 이제 비아디는 지금 경쟁 차종인 이제 EV3에 비해서 대략 한 800만 원 정도 좀 저렴한 8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낮게 책정된 이제 가격 면에서 이제 저렴하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발표된 거는 약 2주일 만에 1,800대의 사전 계약을 했다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전 계약은 사전 계약일 뿐이고 실제 이제 본 계약까지 다 안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 1,000대 정도는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1000대. 이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이제 이 데이터가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이제 이 비아디 아토3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한국 소비자들한테 좋아진 거는 이제 현대차가 기존에 잘 안 팔리고 있는 전기차들을 이제 가격들을 좀 내렸어요. 약간 재고 관리 차원으로 하는 거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잘 안 팔리고 있는 게 이제 아이오닉 5나 코나 일렉트릭 같은 이제 차종들인데 이제 재고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이 차들을 500만 원 할인해서 이제 지금 팔고 있는 거니까 네. 이게 이제 비아디가 수입된 데 따른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혜택이 오는 거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제가 두 손 들고 환영한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마 이게 지금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비아디가 이제 그 해외에서 수출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도. 이제 특히 선진국 시장에서는 이제 크게 이 괄목할 만한 이제 그 판매 데이터를 실적을 이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중국 차에 대한 좀 거부감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우회적으로 좀 이제 차를 팔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제 렌터카나 그다음에 맞습니다. 택시 같은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비아디는 통상 해외 진출 시에 택시, 렌터카, 공유차 등 업계와 장기 계약을 맺는 전략을 택해온 만큼 관련 한국 시장 진출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하고 작년 1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롯데그룹이 그 롯데렌탈이라는 회사를 이제
1조 6천억의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매각을 한 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BRD가 한국 상륙하는 거하고 좀 이제 일정 부분 관련이 있지 않겠나. 아마 저런 쪽으로 이제 렌탈 쪽으로 용으로 이제 좀 리스 쪽으로 좀 돌리지 않겠나 일단은 이제 좀 그렇게 보이고요. 네, 머리를 좀 잘 쓸 수 있는 게 한번 체험하면은 그렇죠. 마음에 들면 또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한번 전략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이제 지불하고 사기에는 조금 이제 망설여지는데 이제 렌탈을 해서 리스를 해서 내가 한번 타보고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 살 수 있는 거니까.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BRD는 과연 대한민국에서 잘 팔릴까?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볼리비아 축구와 홈 어드밴티지, 두 번째는 테무 알리와 하차감, 세 번째는 호의주의 원칙과 보조금 앤 상계 관세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축구 얘기를 갑자기 하니까 이제 좀 왜 뜬금없이 축구 얘기를 하지 하실 텐데. 홈 어드벤치에 꽂히네요. 예. 보시면. 지금 이제 BRD가 잘 될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제 논리는 중국에서 엄청나게 잘 팔린다는 거잖아요. 이제 자국 내에서 이제 작년에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팔았다는 거니까 전기차가. 특히 이제 지금 테슬라가 올해 들어와 갖고 이제 1월달에 판매 데이터가 이제 급속하게 좀 줄어드는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1월달에 이제 중국 판매량이 11.5% 지금 감소를 해서 이제 이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좀 빠지고 있죠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극우 뭐 이런 좀 이제 이미지가 더 씌워지면서 밉상이어서 참 팔린다고. 지금 그런 현상이 진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프랑스에서 63.4%, 독일에서 59.5%, 스웨덴에서 44.3%, 노르웨이에서 37.9% 지금 이제 역성장하고 있는 좀 위기 상황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2024년 오거스트면은 보자 8월인가요? 예, 그런 것 같은데 이제 8월달 데이터입니다. 8월달 데이터 제가 갖고 왔는데 보시면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있어서 BRD가 압도적인 1등이에요. 41만 7천 대를 이제 한 달에 판 거고요. 그에 비해서 테슬라는 8만 8천 대를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대비해서 BRD가 중국에서 5배가 더 많이 지금 팔고 있는 거니까 아니 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데 이런 대단한 차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한국 시장 따위는 쉽게 접근하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이 좋게 보시는 분들의 이제 논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반드시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게 이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차 한번 넘겨주시면 축구 잘 모르시죠? 축구 잘은 모릅니다. 볼리비아라고. 근데 굉장히 기후 여건 굉장히 안 좋고. 고산지대. 고산지대에서 이제 축구를 하는 이제 굉장히 나라. 타이트하게 훈련해. 볼리비아가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축구 강국은 아닌데 여기 보시면은 2017년 3월 29일 기사 아르헨티나가 볼리비아에 0대2 충격패를 당했다. 하는 기사가 있어요. 그 아래쪽 기사를 보면은 원정 가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볼리비아 이제 홈그라운드에서 그 아래 기사를 보면은 이제 2020년 10월달에 아르헨티나 이제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축구에서는 이제 15년 만에 볼리비아 원정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기긴 이겼는데 그게 무려 15년 만에 한 번 이긴 거고요. 15년 만에. 15년 전이 2005년에 2대1로 이기고 그 이후에는 1무 2패를 기록했었는데 이제 그 한 번 졌던 게 2017년, 그다음에 또 한 번 졌던 거는 2009년에는 무려 1대6으로 대패하는. 이때도 리오넬 메시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를로스 테베즈라고 이제 저 선수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우리 박지성 선수하고 같이 뛰었던 그 선수도 있었는데 6대1로 졌잖아요. 근데 저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볼리비아가 아르헨티나하고 대등한 축구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뭐랄까 어폐가 좀 있겠죠. 그래서 홈 어드밴티지. 그렇습니다. 이 홈 어드밴티지가 생기는 이유가 축구에서 다음 장 보여주시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중남미에 고산지대에 이제 축구장이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저기 엘 알토라고 하는 데가 저기 페루고요. 저기가 이제 해발 4,000m. 그 다음에 이제 라파즈 저기가 볼리비아의 수도 홈 경기장이에요. 3,600m인데 저기 뭐 한라산 등반하시면 이제 꼭대기 가면은 숨차고 이제 숨쉬기 좀 힘드시잖아요. 홈런으로. 거기서 매일 훈련을 한다는 거죠, 이 선수들이. 거기보다 이제 더 높은 지역에서 고산지대에서 이제 산소가 부족한 지역에서 축구를 하니까 이제 아르헨티나
메시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숨이 차서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축구에서는 홈 어드밴티지가 많이 작용하는 특히 이제 그런 건데 그걸 갖고 이제 이 볼리비아 축구의 실력이 아르헨티나보다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오불성설인데 네. 지금 이제 비아디가 세계 최고의 전기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짓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비아디가 잘 팔리는 걸 홈 어드밴티지인데 홈 어드밴티지 때문이라는 거죠. 그거를 예, 예. 해외에서도 잘 팔린다고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예. 자동차 시장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 홈 어드밴티지가 가장 확실한 산업이 자동차 시장이에요. 그래요. 예. 대한민국의 예를 보면은 이제 2024년에 현대차 그룹,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이렇게 해서 시장 점유율이 이제 30%, 34.5%, 9.1%니까 대략 한 75%입니다. 한국에 팔리는 차의 75%가 현대차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치면은 이제 뭐 테슬라보다 이제 똑같은 통계를 놓고 보면은 테슬라보다 현대차가 압도적으로 차를 더 많이 파니까 현대차가 테슬라보다 자동차 만드는 기술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 이게 유럽인데 그 유럽에서 2024년에 가장 많이 팔린 차를 보면은 1등이 폭스바겐. 예. 2등이 도요타고요. 이제 도요타는 워낙 뭐 전 세계적으로 차를 많이 파는 회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뭐 1, 2등 한 회사니까 3등 BMW, 4등 스코다. 스코다는 이제 원래 체코의 국영 자동차 회사였는데 이제 폭스바겐에 인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스바겐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등이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네,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유럽 차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많이 팔고 한국에서는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팔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중국의 비아디가 많이 파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죠. 하지만 저 이제 폭스바겐이나 메르세데스 벤츠나 이제 뭐 한국에서는 이제 저 유럽 차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긴 하지만 위에 보시면은 이제 24년에 BMW가 7만 3천 대, 벤츠가 6만 6천 대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비해서 10분의 1밖에 못 판 거죠. 이제 그걸 보고 현대차가 BMW나 벤츠보다 차를 더 잘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바잖아요. 예. 그런 오바를 지금 한국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비아디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다음 한번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알리테무라고 이제 작년 초에 그러니까 24년 초에 알리테무에 공습해 갖고 대대적으로 되게 화제가 됐고 이제 되게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여의도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네이버가 주가가 많이 좀 떨어지고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찻잔 속에 태풍 같은 이 쉽게 사그러들었죠. 예. 지금 보시면 23년 10월 데이터를 보면은 23년 10월에 비해서 이제 24년 3월, 이제 24년 3월이 제일 이제 알리테무의 이 뭐랄까 장사가 잘 되는 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결제 금액이 138.8%, 결제 건수가 130.6%가 이제 크게 늘어나면서 야 큰일 났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하반기에 오니까 이게 사람들이 한번 써보고 이제 실망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알리테무에서 다 떠나게 되면서 12월 달 쿠팡에서의 작년 24년 12월 쿠팡에서의 카드 결제 추정액을 보면은 쿠팡이 3조 2,300억으로 1등인 반면에 알리는 1,133억으로 9위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쿠팡은 3% 늘어난 반면에 알리는 42% 감소했고 이게 3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예, 사실은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호기심으로 잠깐 써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이제 이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알리테무도 지금 벽에 막혀 있는 상태인데. 알리테무에서 사는 거는 보통 한 2, 3만 원짜리 사도 비싼 거잖아요. 예. 3천만 원짜리를 쉽게 사겠냐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 밑에 이제 기자 퍼블릭 뉴스 보면은 알리테무가 지속적인 논란으로 한풀 꺾인 성장세. 소비자들이 알리와 테무의 허술한 소비자 불만 대응, 제품과 배송에 대한 불만, 그리고 최근 불거진 유해 물질 검출 등에 따른 결과로 계속해서 사세가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에서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현상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비아디도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얘기는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진국에 비아디가 진출해서 크게 이제 뭐랄까 성과를 못 냈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왜 그랬었냐면 이 기사는 이제 2024년 3월 기사고 인사이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나온
기사예요. 유럽과 중동 및 남아시아로 출하되는 중국산 BRD 모델이 품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일본에 수출된 BRD 차량에는 흠집이 있었고 유럽에 수출된 차량에는 곰팡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에 곰팡이가 있는 거예요. 한국 소비자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예. 그다음에 태국에서는 페인트와 플라스틱 벗겨짐과 관련된 불만이 제기됐고 이스라엘에서는 루플액의 무게로 인해 차량이 뒤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산 제품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제 끝 마무리 미흡. 예, 중고도 아닌데 말이죠. 예. 디테일이 항상 좀 부족한 게 이제 중국산 중국인들과 중국산 제품의 이제 뭐랄까 단점인데 그런 단점이 차에도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BRD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이는 제조 결함이라기보다는 물류 관련 문제인 것 같다. 괜찮은 식당에 갔는데 접시가 깨진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소리죠. 예. 2년 전에 이런 이슈가 있었군요. 예. 실제로 제가 이제 홍콩 여행을 갔을 때 이제 깨진 접시로 서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갖고 발견을 했는데도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제 그 접시 깨지고 이런 데가 이제 이게 장사를 오래 해갖고 이제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프라이드를 느끼는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식이 중국에서야 통하겠지만 한국에서는 통하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BRD 관련해서 이제 초기 품질 문제가 이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최근에 이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다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런 얘기들이 다 같이 다시 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빈티지 감성도 아니고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전에 BRD가 이제 처음 차를 출시한 건 아니고요. 이제 BRD T4K라는 이제 전기 트럭을 이미 이제 23년도에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많이 했었고, BRD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뭐 팔리는 전기차고 하니까 한국에서도 당연히 잘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출시를 했는데 요 차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은, 근데 실제 몇 대를 팔았냐면 폭망했습니다. 23년도에 이제 한 해 동안에 298대 파는데 그쳤고요. 원래 계획은 3,000대 파는 거였습니다. 3,000대요? 10분의 1밖에 못 팔았고요. 왜 298대밖에 못 팔았냐 하면은 이제 나름 그 BRD가 이제 좀 뭐랄까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그 경쟁 차종인 포토보다 조금 비싸게 팔았어요. 그럼 뭐 한국 사람들 이제 좀 절실히 느꼈겠네요. 가격에 다운해 주면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중국산이 싼 맛에 사는 건데 국산 포터 전기차보다 봉고나 포터 전기차보다 비싼데 이거를 왜 사지? 해서 300대밖에 안 팔렸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4년 4월 달에 이제 부랴부랴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1,000만 원을 그때 부랴부랴 할인해서 이제 이 경쟁 차종인 그 포터나 봉고 EV에 비해 갖고 한 800만 원 정도 좀 저렴하게 파는 걸로 이제 마케팅 그 포인트를 바꿨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3,000대를 과연 팔았냐? 아니라는 거죠. 내렸는데 1,0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한 해 동안 BRD T4K 트럭이 판매 대수는 11월까지 594대니까 연말까지 갔으면 대략 한 650대 정도 팔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3,000대의 한 목표에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역시 BRD라는 차가 한국에서 좀 이제 먹히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건 아마 이게 가장 좀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어요. 바로 하차감입니다. 하차감. 승차감하고는 완전 다른 게 자동차를 내렸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훌륭한 차, 대단한 차를 타고 있네 하는 이제 사회적인 그런 뭐랄까 평판, 위신, 명예 이런 거하고 이제 차는 관계가 돼 있기 예전에 때문에 수입차를 타면서 이런 걸 느꼈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카푸어가 생기는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나 뭐 이런 걸 타면은 이제 그 선진 독일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차체할 때 아우라가 느껴지는데 이제 BRD 에서 아토3에서 내리면은 이제
왠지 좀 뭐랄까 좀 가난할 것 같고 그냥 그런 느낌 들 그런 것 느낌. 같다라는 생각.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이게 판매에 좀 지장을 받지 않을까. 이제 이 하차감 관련된 얘기는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배불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상류층 소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소비 형태로 가격이 오르는 대로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명품백, 이제 샤넬은 매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사고, 줄 서서 사고 하는 이제 그런 거하고 좀 관계돼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에서 이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그 전에 전거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전장으로 호의주의 가기 전에 잘못 봤나? 예. 네. 하차가 그 중간에 빠졌네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기사에도 보면은 이제 BYD 한국 승용 샤터즈 아토3가 나오는데 승차감은 괜찮은데 하차감 때문에 조금 그렇지 않나. 요거는 시승기를 담은 기사였네요. 이 하차감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제 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9년 9월달에 기사를 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이제 한일 간의 이제 관계가 되게 좀 험악했을 때인데 그게 자동차 판매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일본 차가 8월달에 판매가 65% 급락을 했고요. 예. 요 비슷한 사항이 지금 이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요 밑에 보시면은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지금 이제 뭐랄까 시위를 하는 중국 물러가라 하는 이제 그런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반중 정서가 좀 뭐랄까 조금 확대되는 그런 좀 분위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런 하차감 부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BYD가 무작정 잘 팔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이제 무역 관련된 이제 호혜 원칙, 상호 관세 관련된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시간이 짧은 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BYD가 한국 시장에서 잘 팔릴까, 홈 어드밴티지가 강한 자동차 시장에서 그걸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박준일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앵커 브리핑으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장에서 새로운 포트를 짜고 계신 분들, 또 해외 주식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고를지 많은 분들이 요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있으니까. 자,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주체를 확인해 볼 텐데, 국민연금이 어떤 포트를 가지고 있는지 작년 연말에 국민연금이 포트를 좀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 홈페이지에 가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자산 1억 달러 이상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거기에다가 미국의 주식을 투자하는 회사들은 이것에 대한 분기 보고서를 늘 내야 됩니다. 그게 13F라는 공시인데 그 자료가 분기마다 올라옵니다. 국민연금도 역시 이번에 그것을 공시했는데요. 자, 포트를 좀 바꾼 것이 있어서 저도 어제 그걸 한참 동안 검색해보면서 알아보면서 포트를 도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국민연금이 테크주를 많이 줄였습니다. 비중을. 28%, 작년 3분기에 28%였는데 23%대까지 줄였고,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쪽의 섹터의 비중은 높였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시면 지난 4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것은, 비중을 늘렸던 것은 브로드컴이 있었고요. 아마존, 블랙록, 팔란티어 이런 것들을 많이 샀더라고요. 반면에 많이 판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엑선모빌,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이런 것들을 좀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포트를 성격을 조금씩 바꿨는데 그중에서 관심이 갔던 게 팔란티어였습니다. 팔란티어를 지난 4분기에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어요. 무려 60%가 넘게 매수를 강하게 했습니다. 팔란티어에 이러면서 보유 주식이 494만 주를 보유를 했는데, 이거 보실래요?
평균 단가, 팔란티어 평균 단가 29달러입니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어제 110달러 넘겼는데 이것만으로도 지금 6천억 원 넘게 국민연금이 수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빅테크, 빅3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많이 좀 팔았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빅3는 국민연금이 많이 줄였습니다. 애플은 보시는 것처럼 2% 넘게 비중을 줄였고요. 엔비디아도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줄였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메타라든지 테슬라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팔면서 그동안 수익을 많이 봤던 것을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면서 애플 팔아서 한 2천억 원, 엔비디아 팔아서 마이크로소프트 팔아서 이 정도의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이 국민연금이 매수도 했는데 가지고 있는 비중도 늘어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좀 많이 추려봤어요. 그랬더니 기술주 중에는 아마존, 브로드컴, 팔란티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램 리서치랑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새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소비재 쪽에 비중을 늘렸다고 했는데 월마트나 코스트코, 세일즈포스 이런 종목들을 비중을 늘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 포트를 잘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해외 주식 투자하는데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조선기계 방산 섹터 강합니다. 진격의 K산업재 섹터이네요. 눈에 띕니다. 네, 예.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